오늘 하루는 어떻게 지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책 속에서 여행하는 아이디 그룹여행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여행할 글읽기는 책 제목 일의 기쁨과 슬픔 지은이 장유진 장유진 1986년에 태어났다. 연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동국대 국문과 대학원을 수료했다. 2018년 창비 신인소설상을 받으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프롤로그를 읽어보겠습니다. 센스의 혁명. 장유진의 소설은 말한다.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거야. 세상이 어떻게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 5만 원을 내야 5만 원을 돌려받는 거고 12,000원을 내면 12,000원짜리 축하를 받는 거라고. 아직도 모르나 본데 여기는 원래 그런 곳이라고 말이야. 이 세계는 정확히 움직인다. 주는 만큼 돌려받는 곳. 딱 한 만큼 대가를 치르는 곳.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예누리 없이 계산되는 곳. 합리적인 인간을 상정하고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삼아 작동하는 자본주의 사회가 장유진의 소설에 기본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세계다. 이 철저한 시스템 안에서 생존해야 하는 개인은 일, 사랑, 돈, 취미, 인간관계, 젠더 폭력을 고민하면서 울고 웃으며 살아간다. 이를테면 성차별적인 회사 구조에서 입사 동기와 결혼한 여성 직장인, 스타트업 회사에 다니며 워라밸을 찾는 사실상의 막내 사원, 백화점 매니저로 일하며 처음으로 집을 마련한 무자녀 기혼 여성. 그런 이들이다. 이 작고 평범한 개인들은 자본주의 시스템의 복잡한 그물망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 물음에서 장유진의 첫 번째 소설집이 시작된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국 문학이 오랫동안 수호해왔던 내면의 진정성이나 비대한 자아가 없다. 깊은 우울과 서정이 있었던 자리에는 대신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기인식, 신속하고 경쾌한 실천, 삶의 작은 행복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있다. 감정의 침잠에 있기보다는 가볍고 기민하게 움직이는 이 개인들은 특별하게 빼어나지도 눈에 띄게 뒤처지지도 않는다. 이들은 대단한 환상을 품게 하는 커리어 우먼이나 거대한 구조와 싸우는 정의로운 투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극단적인 고통에 시달리는 인물도 아니다. 다만 노동과 일상의 경계를 명민하게 알고 일의 기쁨과 슬픔을 조화롭게 이해하는 이 시대 가장 보통의 우리들이다.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이해, 생존과 생활에 대한 탁월한 감각, 삶의 질과 행복을 지키는 센스를 겸비한 장유진 소설의 산뜻하고 담백한 개인이야말로 오늘날 한국 문학의 새로운 얼굴이다. 본문을 읽어볼게요. 회사 사람들에게 청첩장을 돌리기 전에 예상했던 어려움은 이런 거였다. 이걸 왜 나한테 줘? 하는 눈빛을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돌리기로 마음먹었다. 정말 가까운 사람에게만 청첩장을 주기로 했고 줄까 말까 싶으면 안 주는 쪽으로 하객 명단을 만들었다. 왜 나는 안 줘? 때문에 곤란해질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하물며 그렇게 묻는 사람이 빛나언니일 줄이야. 빛나언니라니. 지난 몇 년간 머릿속에 떠올려 본 적조차 없는 이름이었다. 모두의 예상과는 달리 언니는 꽤 오래 회사를 다니고 있었다. 빛나 언니가 메시지를 보내온 건 지난주 수요일 퇴근 무렵이었다. 구제랑 결혼한다며? 로 시작된 메시지는 동기 커플 1호 탄생이라는 호들갑이 이어 왜 나한테는 이야기 안 했어? 서운하다. 빨리 청첩장을 달라는 두 정조의 요청으로 줄줄이 이어졌다. 이 언니랑 나랑 이렇게 친했나 싶어 대화창을 올려보니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가 무려 3년 전이었다. 3년 동안 아무 교류가 없었는데 이제 와서 왜? 하는 생각이 들었다. 구제와 내가 하객 명단을 만들 때 세운 기준은 이 사람이 결혼한다면 내가 기꺼이 결혼식에 갈 것인가 였고 그 기준에 빛나 언니는 전혀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첩장을 줄지 말지 고민조차 하지 않았다.
먼저 달라는 사람한테 안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구태여 이 언니를 위해 따로 시간을 내기는 싫고 해서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언니, 안 그래도 이번 주 금요일에 동기들 몇몇이 모여서 술 마시기로 했어요. 그때 나눠줄 테니까 와요. 오랜만에 다 같이 얼굴도 볼 겸. 속뜻은 너랑 나랑은 단둘이 볼 사이는 아니고 동기 그룹을 묶어서 퉁치겠다는 말이었다. 사실 동기 모임에도 부를 생각이 없었지만 어쩌다 이야기가 나오게 됐으니 오라고 한 것일 뿐이었다. 그런데 언니는 눈치도 없이 이렇게 말했다. 금요일? 내가 금요일엔 선약이 있는데. 내가 그럼 안 되겠네요. 아쉽네요. 라고 채팅창에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르려던 순간 언니의 메시지가 또다시 도착했다. 우리 둘은 따로 봐야지. 다음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 점심 어때? 이 언니는 친하지도 않은데 청첩장이 왜 그렇게 받고 싶은 걸까? 그렇다고 구제랑 친한 건 더더욱 아닌데 주말에 결혼식 다니는 거 귀찮지도 않나? 이해할 수가 없었다. 내가 화요일과 수요일 둘 다 안 된다고 하자 언니는 다시 목요일과 금요일 중에 고르라고 했다. 금요일은 결혼식 이틀 전이었으므로 얼떨결에 목요일을 골랐다. 이로써 나는 결혼식 사흘 전까지 청첩장 약속을 잡은 사람이 되었고 하객 1명을 추가로 얻었으며 청첩장 1장과 점심시간 1시간 그리고 밥값 15,000원가량을 소비하게 될 예정이었다. 나와 구제는 4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결혼 준비의 막바지 단계로 한창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예식 당일 식사를 뷔페로 할지 코스로 할지 꽃장식 옵션을 A로 할지 B로 할지 웨딩 사진의 원본과 보정본을 몇 장이나 받을지 등등 결혼 준비는 매일매일 선택해야 하는 일들의 연속이었고 그 와중에 전셋집도 구하러 다니고 신혼여행도 준비해야 했다. 이토록 정신없는 4개월을 보낸 끝에 가장 정신없는 청첩장 배포 단계에 와 있었다. 매일 점심 저녁으로 사람들을 만나 인사하고 밥을 사야 했다. 그러면서 틈틈이 남은 세부사항들, 이를테면 축가 MR 음원이라든지 답례떡 픽업 시간 같은 것들을 계속 체크해야 했다. 언니는 결혼식 일주일 전에 예비 부부가 얼마나 경황이 없는지 모르는 모양이었다. 이럴 때는 말로 축하해주고 눈치껏 신혼여행 다녀와서 보자고 하는 센스도 필요하다. 빛나 언니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았다. 회사 근처에 새로 생긴 일본식 덮밥집에서 빛나 언니를 만났다. 거의 3년 만이었다. 같은 회사여도 규모가 제법 큰데다 다른 층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일로 엮이지 않는 한 마주치는 일이 좀처럼 없었다. 메뉴판을 골똘히 들여다보고 있던 언니는 애비동을, 나는 사케동을 주문했다. 음식이 나오자 언니는 안 그래도 더 큰 눈을 더 크게 뜨면서 말했다. 와, 여기 새우 진짜 많이 준다. 나는 언니 앞에 놓인 그릇을 건너다 보았다. 아래 깔린 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새우튀김이 빼곡했다. 하나, 둘, 셋. 보이는 것만 해도 6개였다. 언니는 활짝 웃더니 손뼉까지 짝짝 소리나게 쳤다. 이렇게 새우 많이 주는데 처음 와봤어. 여기 너무 좋다. 그치? 나는 좀 의아한 마음이 들었다. 언니가 특 애비동을 시켜서 그런 거잖아요. 스페셜 메뉴판에 있는 특 사이즈를 언니가 콕 집어서 시킨 것이었다. 그걸 보고 나도 특 사케동이 먹고 싶어졌지만 지난 주말 본식 드레스 가봉 때 앞으로는 살이 찌거나 빠져서는 안 된다는 당부를 들어서 일반 사케동으로 시킨 거였다. 특으로 시킨 거 아니었어요? 원래 많이 나오는 거. 아 참 그렇지. 언니는 긴 생머리를 양손으로 한데 모아잡더니 한쪽 방향으로 다시 늘어뜨리면서 말했다. 너무 많아서 다 먹을 수 있으려나 몰라. 그러더니 날 한번 바라보고 무구하게 웃었다. 어쩐지 가슴 한 구석이 답답해졌다. 언니랑 마주 앉아 있을 때면 곧잘 느끼게 되는 감정이었다. 잊고 있었는데 아주 오랜만에 다시 가깝증이 나기 시작했다. 빛나 언니는 뭐랄까 전혀 언니 같지 않았다. 키도 늘씬하게 크고 눈도 크고 입도 큰 화려한 외모와는 어울리지 않게 목소리는 묘하게 애 같은 면이 있었다. 아무래도 직장 생활에 어울리는 말투는 아니었다. 그리고 저 길고 긴 머리 어떻게 좀 안 될까? 일반적인 긴 머리가 아니라 거의 엉덩이까지 올 정도로 기이하게 긴 머리였다.
보고 있으면 머리가 저렇게까지 길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회사 사람들은 빛나 언니를 총묵과 라푼젤로 불렀다. 아침마다 1시간씩 고데기로 머리를 펴고 출근한다는 소문도 있었다. 새우튀김을 입에 문 언니의 입술에 머리카락에 윤기가 자르르르. 나는 빨리 식사 자리가 끝나기만을 바랐다. 다행히 빛나 언니는 먹는 속도가 빨랐다. 너무 많아서 다 먹을 수 있을까 걱정하더니 어느새 밥 한 톨 남기지 않고 그릇을 싹 비웠다. 내가 준비해둔 청첩장을 건네자 언니는 축하해 라고 외치면서 청첩장을 한참 살폈다. 그러더니 이내 눈을 흘기면서 물었다. 세상에 언제부터 둘이 그렇게 몰래 만났대? 한 3년 됐나? 왜 나는 눈치를 못 챘지? 눈치를 챌 수가 없었을 것이다. 회사에서 구제와 나의 사내 연애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만큼 철저하게 행동했다. 구제보다는 내 쪽에서 더 적극적으로 원한 비밀 연애였다. 같은 층에서 일하면서도 구제와 대화는커녕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결혼 사실도 한 달 전에야 오픈해서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다. 언니가 내 청첩장을 다시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잠깐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다. 사실 나도 결혼하거든. 그러면 그렇지. 결국 이것 때문이었어? 언니가 나를 그렇게까지 만나고 싶어한 이유가 뭔지 그제야 알 것 같았다. 결혼 준비 어떻게 시작해야 해? 너무 어려워. 식장도 어디 해야 할지 잘 모르겠고 너처럼 하우스 웨딩 스타일로 하고 싶은데. 언니가 한쪽 어깨에 걸쳐있던 머리카락을 한데 모아 다시 반대쪽으로 내리면서 말을 이었다.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이런 거 나 하나도 모르겠어. 너한테 좀 배워야겠어. 이러려고 바쁜 사람 불러냈나 싶어서 살짝 힘이 빠졌다. 하지만 결혼 준비를 시작할 때 느끼는 필연적인 막막함에 대해서라면 겪어봐서 알기 때문에 최대한 친절해지기로 마음먹었다. 나는 지난 4개월간의 준비 과정을 핵심만 압축적으로 전달했다. 언니는 내가 팁을 전수할 때마다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크게 끄덕였고 모든 프로세스와 다양한 옵션을 정리한 엑셀 파일을 보내주겠다고 하자 테이블 위에 놓인 내 손을 덥석 잡기까지 했다. 그렇게 대단한 운명까진 바란 적 없다 생각했는데 그대 하나 떠나간 내 하루는 이젠 운명이 아닌 채울 수 없어.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중에 그대를 만나 꿈을 꾸듯 서로를 알아보고 주는 것만으로 벅찼던 내가 또 사랑을 받고 그 모든 건 기적이었음을 그렇게 어른이 되었다고 자신한 내가 어제 같은데 그대라는 인연을 놓지 못하는 내 모습 어린 아이가 됐어.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중에 그대를 만나 꿈을 꾸듯 서로를 알아보고 주는 것만으로 벅찼던 내가 또 사랑을 받고 그 모든 건 기적이었음을 나를 꿈처럼 불러주던 그대 입술에 빛내
사랑하고 다시 멀어지고 억겁의 시간이 지나도 어쩌면 또다시 만나. 우리 사랑 운명이었다면 내가 너의 기적이었다. 예전에도 언니와 단둘이 밥을 먹은 적이 한 번 있었다. 신입사원 연수가 끝나고 막 부서 배치를 받았던 5년 전이었다. 당시 나는 살벌한 취업난을 뚫고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와는 달리 약간 기분이 상해 있었는데 원하던 부서에 가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입사 동기가 15명이었는데 해외 영업, 마케팅, 전략, 상품 기획팀 등 모두들 가고 싶어하는 곳에 튀어오는 한정적이었다. 주요 부서에는 어쩐지 죄다 남자 동기들이 가버렸고 나랑 빛나 언니를 비롯한 대부분의 여자 동기들은 백오피스 위주로 배치되었다. 물론 핵심 부서에 간 경우도 있었다. 북경대 그리고 서울대 나온 언니가 각각 원하던 해외 영업과 상품 기획팀으로 갔다. 나는 경영지원팀으로 배치되었는데 그중에서 핵심인 ERP과에서 일하게 되었다고는 하지만 백오피스는 백오피스였다. 더 우울한 것은 나와 같이 경영지원팀에 배치된 동기가 빛나 언니라는 사실이었다. 신입사원 연수를 받는 동안 나는 빛나 언니보다는 내가 훨씬 능력 있다고 생각해왔었다. 우리가 같은 여대 출신인 건 사실이었지만 빛나 언니는 삼수생인데다가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1년이나 더 하는 바람에 나보다 3살이나 많았다. 내가 1학년 때부터 대기업 취업을 목표로 삼고 대외 활동과 스펙 쌓기에 열을 올려 화려한 이력을 가진 것과는 달리 빛나 언니는 그 흔한 단기 인턴 경력조차 없었다. 그러던 차에 인사팀의 공지 메일을 받게 된 것이었다. 경영지원팀에 출근한 지 딱 2주째 되던 날이었다. 제목은 마케팅팀 트랜스퍼 지원자 모집이었다. 부서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내 이동이 장려되던 시기였고 서로 인력을 뺏고 뺏기는 일이 발생한다고 연수 때 들은 적이 있었다. 메일은 최근 1인 가구의 증가로 간편식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공격적인 마케팅이 요구된다고 판단하는 바와 같은 내용이었고 마케팅 팀에서 2명의 TO가 발생했다는 정보와 함께 사후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라는 문장으로 마무리되어 있었다. 그 사후 여러분의 이제 막 입사한 신입사원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쯤은 감으로 알았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또 여기서 얼마나 버티면 사내 이동이 가능한 것인지 물어보고 싶어져서 회신 버튼을 눌렀다. 우선 질문이 있습니다. 라고 적었다. 그 뒤에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정중하면서도 주제 넘어 보이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무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어떤 순간을 기점으로 요란하지는 않지만 분명한 동요가 파도처럼 일었다. 마치 도서관에서 갑작스레 정전이 되었을 때 같은 분위기였다. 1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층 전체가 낮은 수근거림으로 가득 차 있었다. 중간중간 어떻게 하는 탄식도 들려왔다. 이상한 기분이 들어 뒤를 돌아보니 내가 있는 파티션도 마찬가지였다. 어느 대리의 모니터 앞에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거리고 있었다. 나는 그쪽으로 다가가 조심스레 물었다. 회사에 무슨 일이 있나요? 그러자 대리가 나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메일은 아직 안 보았어요? 네? 무슨 메일이요? 이거. 대리가 모니터를 내가 서 있는 방향으로 돌려서 보여주었다. 발신자가 홍빛나인 메일이 도착해 있었다. 제목은 RE 마케팅 팀 트랜스퍼 지원자 모집이었다. 언니가 보낸 메일의 내용은 넵 알겠습니다. 그런데 신입도 지원이 되나요? 였고 놀랍게도 그게 전 사원의 메일함에 일제히 도착해 있었다. 공지 메일의 발신지 아이디는 everyone이었다. 그게 대표이사를 포함한 전 사원에게 보내는 전체 메일용 계정이란 건 어느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사실이었다. 나는 조용히 자리로 돌아앉았다. 수신자의 아이디가 everyone인 메일 작성창이 여전히 열려 있었고 내가 적은 질문이 있습니다. 라는 글자 위에 커서가 깜빡이고 있었다.
하얀 바탕에 커서가 전멸할 때마다 등골이 서늘해졌다. 회사 전체를 휩쓸고 있는 이 수군거림의 주인공이 빛나 언니가 아니라 내가 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니 한없이 아찔했다. 나는 두 칸 정도 떨어진 빛나 언니의 자리를 건너다 봤다. 언니는 자리에 없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르고 있다 해도 곧 알아채게 될 것이다. 다음날 아침 은행에 볼 일이 있어 나가다가 회사 1층 로비에서 출근하는 빛나 언니를 봤다. 공식 출근 시간인 9시였고 그때 로비에 있다는 것은 지각이라는 뜻이다. 경영지원팀은 9층에 있었으니까 언니는 긴 생머리를 치렁거리면서 허겁지겁 뛰고 있었다. 저 언니는 자기가 총무과 라푼젤에 이어 전체 회신녀로 불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나는 빛나 언니가 내 몫의 불행을 대신 뒤집어 준 것만 같아서 조금 미안해졌다. 그 순간 언니와 눈이 마주쳤다. 언니가 머리 위로 손을 크게 흔들며 내 쪽으로 뛰어왔다. 뚜각거리는 구두굽 소리가 로비에 크게 울려 퍼졌다. 있잖아. 뭐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오늘 점심 같이 먹을래? 나는 흔쾌히 그러자고 했다. 전체 회신 사건에 대해 기꺼이 위로해 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런데 점심때 정작 언니가 꺼낸 고민은 다른 것이었다. 나 집이 멀어서 출근하는데 오래 걸리거든. 언니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분가는 경기도 남양주시라고 했다. 회사가 있는 여의도까지 편도로만 거의 2시간 가까이 걸린다는 것이었다. 너무 힘들어서 회사 앞에서 자취하려고 했단 말이야. 이어지는 이야기는 믿기 힘들 정도로 놀라웠다. 매일같이 부동산 카페를 들락거린 끝에 월세가 시세보다 훨씬 싸면서도 깨끗한 원룸을 발견했다는 것이었다. 언니는 그날 집을 보러 갔고 실물도 마음에 쏙 들어서 바로 가계약을 걸었다고 했다. 이사 당일 짐은 캐리어 하나뿐이었는데 본가에서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가져올 계획이었다고. 캐리어를 현관 한 구석에 세워둔 채로 셀프 인테리어를 하겠다며 시트지를 사러 갔다 온 사이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었다. 내 가방은 복도에 나와 있고 그 집에 다른 사람이 이사 오고 있는 거야. 명백한 이중 계약 사기였다. 부모님을 겨우 설득해서 빌린 보증금을 몽땅 날려버린 셈이었다. 언니, 전입신고는 했어요.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안 받았어요? 확정일자? 그게 뭔데? 언니의 커다란 눈에 난데없이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확정일자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뭔지는 몰라도 자신이 크게 잘못했음을 직감한 모양이었다. 안타까웠지만 이러나 저러나 구제할 방법이 없어 보였다. 나는 27이나 먹고도 이런 기본적인 부동산 상식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좀 놀랐다. 언니는 계속 옷소매로 눈물을 찍어댔고 나는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로스쿨에 다니는 친구의 전화번호를 남겨주며 조언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언니를 달랬다.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니었다. 엄마 아빠한테 혼날까 봐. 여태까지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 못하고 일주일째 캐리어와 함께 호텔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순식간에 할 말을 잃었고 동시에 체한 것처럼 명치가 뻐근해졌다. 그때 우리가 뭘 먹었는지는 정확히 생각나지 않는다. 다만 더치페이를 했다는 것만 기억난다. 우리 기수 중에 막내였던 나는 나이 많은 동기에게 밥을 얻어먹는 것을 불편해했다. 상급자면 몰라도 동기끼리는 연봉도 비슷한 마당에 누가 누굴 사주고 하는 게 어쩐지 불합리하게 여겨져서였다. 같이 입사했으면 오히려 어린 사람이 더 소득이 높다고 봐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었다. 사회생활을 늦게 시작했으면 그만큼 기회비용을 놓친 셈이니까. 특히 빛나 언니한테만큼은 어쩐지 얻어먹어서는 안 될 것 같은 기분이었다. 나는 계산할 때 미리 준비해둔 10,000원짜리를 내밀었고 자연스럽게 더치페이를 할 수 있었다. 사무실로 복귀하는 길에는 카페에 들렀다. 커피는 밥보다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이니까 만약 빛나 언니가 사겠다고 하면 말리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상황을 그려봤다. 첫 번째는 언니가 지갑을 먼저 꺼내고 이건 내가 살게 라고 하는 것. 가장 깔끔한 경우였다. 그때는 놀랐다는 듯 진짜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될 것이었다. 두 번째는 내가 먼저 지갑을 꺼내서 카드를 내밀고 있을 때 언니가 아니야 이건 내가 살게 라고 하는 것. 세 번째는 내가 먼저 계산을 하고 언니가 자기 몫을 현금으로 주거나 계좌로 붙여주는 경우였다.
일어날 확률은 가장 낮지만 그래도 자기가 먹은 건 자기가 낸다는 점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볼 수 있었다. 나는 바닐라 라떼. 너는? 저는 카페 라떼요. 그래, 여기 카페 라떼가 참 맛있어. 언니는 지갑을 꺼낼 생각조차 없어 보였다. 당황한 내가 먼저 카드를 계산대에 내밀었다. 예상대로라면 이 시점에서 언니가 내 카드를 쳐내고 자기 카드를 내밀어야 했다. 아니면 최소한 자기 몫을 나한테 주거나 해야 했는데 그러지도 않았다. 잘 먹을게 라든지 다음엔 내가 살게 같은 말이라도 들으려 기다렸지만 언니는 속었게도 여기는 더치커피도 맛있다더라 라고만 했다.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다음엔 언니가 커피 사요. 언니는 그제야 활짝 웃으며 아 그래 고마워 라고 말했다. 이쯤 되자 나는 이 언니의 머릿속이 궁금해졌다. 정말 몇천 원짜리 커피 한 잔 얻어먹으려고 이러는 건가? 아니면 정말 아무 생각이 없는 건가? 전자라면 너무 초잔했고 후자라 해도 너무 무신경함에 짜증이 났다. 언니는 다음에 산다더니 그 후로 단 한 번도 커피를 사지 않았다. 나는 2년 뒤 원하던 트랜스퍼에 성공했다. 입사할 때부터 가고 싶었던 전략기획팀이었다. 그렇게 되기까지 내가 얼마나 유난스럽게 일했는지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았다. 너 잘한다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 그런 말들을 들으며 지냈다. 나는 9층을 탈출해 메인층으로 불리는 13층으로 올라갔다. 그와 동시에 내 머릿속에서 빛나 언니는 자연스럽게 잊혀졌다. 그때까지만 해도 언니는 내 결혼식에 초대하게 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그리고 언니가 결혼식에 오지 않을 거라고도 예상하지 못했다. 언니는 결국 내 결혼식에 오지 않았다. 빛나 언니가 몇 년 만에 연락이 와서는 자꾸 자기를 초대해달라고 한다는 내 이야기를 듣고 예나 지금이나 참 특이한 누나야 라고 했던 구제가 공항 가는 길에 먼저 말을 꺼냈다. 그런데 빛나 누나 왔었나? 왜 난 못 본 것 같지? 나도 정신이 없어서 기억이 안 나네. 식장에서 마주쳤던 얼굴을 하나씩 떠올려봤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빛나 언니와 이야기를 나눈 기억이 없었다. 나는 친척들이 정리해서 보내준 축의금 명단을 열어봤다. 300명 정도 되는 명단을 일일이 확인했지만 빛나 언니의 이름은 보이지 않았다. 청첩장을 받고도 결혼식에 오지 않은 사람은 빛나 언니 말고도 많았다. 충분히 그럴 수 있었다. 주말에 다른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피곤해서 참석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 일반적으로 지인을 통해서 축의금을 전달하기 마련이었다. 그냥 청첩장만 받은 경우라면 몰라도 따로 만나 밥을 얻어먹었을 경우에는 그래야 하는 게 상식이고 예의였다. 그런데 이 언니는 자기가 먼저 초대해달라고 하길래 기껏 시간 내서 밥도 사주고 청첩장도 줬더니 결혼식에 오지도 않고 축의금조차 내지 않았다. 생각할수록 화가 났지만 신혼여행을 망치지 않기 위해 더 이상 빛나 언니에 대해서는 떠올리지 않으려 노력했다. 결혼 휴가를 끝내고 복귀한 첫날 빛나 언니가 메시지를 보내왔다. 내 결혼식 날짜를 완전히 잊고 있었다는 사실을 다음 날이 되어서야 알았고 신혼여행에 방해될까 봐 일부러 여태까지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혼식이 너랑 나랑 밥 먹고 바로 다다음 날인가 그랬잖아. 나는 네가 그렇게 결혼식 날 임박해서 청첩장을 줬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야. 이건 또 무슨 구차한 궤변인지. 이 언니는 결혼을 앞둔 사람들이 시간 내서 밥 사주고 청첩장을 주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다. 청첩장에 분명히 날짜와 장소가 적혀있고 그걸 잊지 않고 챙기는 건 본인의 몫이다. 나는 별로 따지고 싶지도 않아서 이렇게만 짧게 말했다. 괜찮아요 언니. 신경 쓰지 마요. 더는 빛나 언니와 엮이고 싶지 않았다. 언니가 다시 메시지를 보내왔다. 우리 사이에 돈으로 주긴 그렇고 선물을 주고 싶은데 네가 갖고 싶은 거 얘기하면 내가 사줄게. 필요한 거 찾아보고 말해줘. 나는 생각해보겠다고 답했다. 그날 저녁 휴가 기간 동안 밀려있던 업무를 처리하던 중에 빛나 언니가 말한 선물을 떠올렸다. 마음 같아서는 그냥 아무것도 안 받고 나도 언니 결혼식에 안 가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언니는 자기 결혼식에 나를 초대할 생각인 것 같았다. 아마 그러려고 선물을 주겠다는 것인지도 몰랐다. 갖고 싶은 선물이라 너무 막연한 단어였다. 얼마짜리를 골라야 하나. 언니랑 내 사이는 축의금 5만 원 정도의 사이였다. 딱 기본 금액. 나는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해 5만 원 선에서 살만한 게 있나 둘러봤다.
딱히 끌리는 게 없었다. 몇 가지가 눈에 들어오긴 했다. 7만 원짜리 무드등을 사달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렇다고 4만 원짜리 토스터를 받자니 왠지 억울했다. 한참 스크롤을 내리고 보니 문득 이걸 왜 내가 검색하고 있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 부하가 치밀었다. 돈으로 주기 싫으면 주지를 말든가. 굳이 선물을 하고 싶으면 자기가 센스 있게 5만 원 한도 내에서 적절한 선물을 알아서 골라 사오든가. 고민해서 적당한 걸 고르는 것도 일인데 그걸 왜 나한테 외주를 주고 있지? 나는 홧김에 쇼핑몰 창을 다 닫아버렸다. 다음날 빛나 언니가 선물 생각해봤어? 라고 메신저로 물었다. 갖고 싶은 게 있다 치더라도 이런 질문에 구체적으로 뭘 사달라고 뻔뻔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는 할까 싶었다. 나는 빨리 이 이상한 상황이 지나가기만을 바랐다. 언니 됐어요. 그냥 밥이나 사요. 그렇게 뜻하지 않게 빛나 언니와 또 밥을 먹게 되었다. 테이블 상판이 통째로 서빙되는 한정식 집에서였다. 수십 가지 반찬 그릇이 빼곡하게 올려진 나무 상판을 식당 조모번이 카트로 끌고 와서 우리 테이블 위로 드르륵 밀었다. 언니는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으며 좋아했다. 물론 사진도 찍었다. 그 많은 반찬을 한 프레임에 담겠다며 의자 위에 올라가서 까치발을 들었다. 찰칵찰칵 소리가 연속해서 식당에 울려 퍼졌고 서너 장을 더 찍고 나서야 나는 언니의 무릎이 아닌 얼굴을 맞이할 수 있었다. 나는 언니에게 결혼 준비가 잘 되어가고 있는지 물었다. 딱히 궁금하지는 않았지만 예의상 질문을 건넨 것이었다. 언니는 내가 전달해준 엑셀 파일 덕분에 수월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고마워했다. 나는 5년 전 이중계약 사건이 떠올랐다. 구름 낀 하늘은 왠지 네가 살고 있는 나라일 것 같아서 창문들마저도 닫지 못하고 하루 종일 서성이며 있었지. 삶의 작은 문턱조차 쉽사리 넘지 못했던 너에게 나는 무슨 말이 하고파서였을까. 먼 산 언저리마다 너를 남기고 돌아서는 내게 시간은 그만 놓아주라는데 난 왜 너 닮은 목소리마저 가슴에 품고도 같이 가자 하지 못했나. 길 잃은 작은 새 한 마리가 하늘 향해 그리움 외칠 때 같이 놀던 어린 나무 한 그루 혼자 남게 되는 게 싫었지. 해져가는 넓은 들판 위에서 차가운 바람 불어도 들려오던 노래 내 곁에 없었지. 먼 산 언저리마다 너를 남기고 돌아서는 내게 시간은 그만 놓아주라는데 난 왜 너 닮은 목소리마저 가슴에 품고도 같이 가자
시간은 그만 놓아주라는데 난 왜 너 닮은 목소리마저 가슴에 품고도 같이 가자 하지 못했나. 신혼집은 구했어요. 그게 제일 골치 아픈 건데. 다행히 시댁에서 집을 해주셔서 이미 들어가 살고 있어. 바로 한 정거장 옆 색강역 근처야. 정말요? 너무 잘 됐다. 빛나 언니의 예비 신랑은 펀드 매니저라고 했다. 경제 감각이 부족한 언니가 여유 있는 시댁과 숫자 쪽에 능통한 남자를 만나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남자가 펀드 매니저였구나. 언니의 메신저 프로필 사진에 매번 등장하던 언니는 늘 남자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해두곤 했다. 사이가 안 좋을 때는 쓸쓸한 분위기의 일러스트를 프로필로 바꿔 걸었고 당연히 그에 따라 상태 메시지도 바꾸었다. 그 주기가 몇 개월 단위로 반복되었다. 총무과 라푼젤의 연애가 순항죽인지 아닌지를 온 회사 사람이 다 알 정도였다. 나는 언니의 프로필 사진을 볼 때마다 대체 왜 저렇게 하지? 하고 생각했다. 정말 왜 저렇게 할까? 나라면 그러지 않을 텐데. 하루에도 몇 번씩 회사 사람들과 메신저로 업무를 주고받는데 거기에 남자친구와 얼굴을 맞대고 있는 사진이 떠 있으면 얼마나 프로답지 못해 보일지. 한 번쯤 생각을 해볼 텐데 나라면 내가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할 수 있는 사적인 인간이라는 거 최대한 떠올리지 못하게 할 텐데 매일 5분씩 지각하지 않을 텐데 어차피 5분 동안 일을 더 하거나 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나라면 그냥 5분 일찍 일어날 텐데 나라면 머리를 좀 짧게 자를 텐데 언니 전부터 궁금한 게 있었는데 생각만 하다 나도 모르게 입을 열었다. 뭔데? 그 머리요. 아침마다 고데기 하고 오는 거예요? 아니 나 원래 직모야. 우리 엄마 닮아서. 그래도 매일 그거 다 말리고 오려면 불편하지 않아요? 아니 나 수치 워낙 적어서 금방 말라. 하나도 안 불편해. 언니는 아침에 출근하면서 뛸 때마다 살짝 젖은 머리가 바람에 흩날리며 찰랑거리는 느낌이 너무나도 좋다고 했다. 애초에 지각을 하지 않으면 뛸 필요가 없잖아 라고 생각했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다. 이번에는 언니가 밥을 샀다. 우리가 먹은 한상 정식은 1인분에 25,000원이었다. 키보드 밑에 깔려있던 흰 봉투를 발견한 건 빛나 언니와 한정식을 먹고 2달쯤 지난 시점이었다. 언제부터 거기 있었는지 모를 일이었다. 책상을 닦으려고 키보드를 들지 않았으면 아마 계속 모르고 지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손바닥만한 봉투를 열자 우리 결혼합니다 라고 적혀있는 카드가 나왔다. 빛나 언니의 청첩장이었다. 이게 뭐야? 밥도 안 사고 그냥 이렇게 던져놓고 간 거야? 청첩장이 무슨 피자집 전단이야? 나는 원래 빛나 언니의 결혼식에도 참석하고 축의금도 5만 원 정도 낼 생각이었다. 똑같은 사람이 되기는 싫었으니까. 정식으로 시간 내서 청첩장을 준다면 분명 그렇게 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쯤 되자 더는 이해하기 힘들었다. 나라면 정말 이렇게는 안 해. 손에 쥐고 있던 텀블러의 뚜껑을 열어 청첩장 위에 세차게 내려쳤다. 뚜껑에 묻어있던 커피가 새하얀 청첩장 위에 동그란 형태로 번졌다. 나는 텀블러에 남은 아이스 커피를 어음째 씹어 마셨다. 그리고 머릿속에서 계산기를 두드렸다. 25,000원, 축의금 대신 먹은 밥값, 마이너스 13,000원. 내가 청첩장을 주면서 산 밥값은 12,000원. 이제는 남편이 된 구제에게 내 계획을 들려줬다. 주말에 함께 들른 백화점의 생활용품 코너에서 했다. 나는 언니에게 받은 만큼만 딱 12,000원짜리 선물을 사서 축의금 대신 줄 거라고 했다. 듣고 있던 구제가 한숨을 내쉬면서 말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응, 난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그냥 내가 내줄게. 나는 구제를 가만히 쳐다봤다. 연애 기간 동안 우리는 서로의 연봉을 모르고 있었다. 여느 회사가 그렇듯 우리 회사도 자신의 연봉을 누설하면 해고할 수 있다는 사기가 있었다. 하지만 결혼을 준비하면서 어쩔 수 없이 서로가 모아둔 재산과 연봉을 공개해야 했다.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말하는 거야.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가족 오락관 찍는 것 같다는 농담을 하면서 웃고 있었다. 셋 하던 그 순간 나는 구제와 내가 외치는 숫자의 앞자리가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1,000만 원. 정확히 1,030만 원 차이였다. 나보다 세전 기준 1,030만 원을 더 받는 구제는 당연히 모아놓은 돈도 나보다 훨씬 많았다. 구제 역시 당황한 눈치였다. 생각보다 큰 차이가 나자 자기도 민망했는지 이렇게 말했다. 네가 2년 동안 백오피스에 있어서 그랬나 봐. 그래. 그게 맞는다고 치자. 그러면 나는 왜 2년 동안 거기에 있었을까? 내 이력서에 빼곡했던 내 모든 경력이 전략기획팀으로 가고 싶다고 말하고 있었는데 내가 일을 못해서 그랬나? 그런데 시켜보지도 않고 어떻게 할까? 무엇보다 지금은 같은 부서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연봉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야 할까? 구제가 일을 잘해서? 대체 얼마나 잘하길래? 딱 1,030만 원어치만큼? 10년 뒤에 우리 더욱 성장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대충 칸이 다 채워졌다. 나는 카드를 다시 상자 귀퉁이에 꽂아놓고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퇴근 30분 전이었다. 지금 뭐라고 했어? 축의금 가지고 뭘 그렇게까지 해? 그까지 5만 원 내가 내준다고. 내가 지금 돈 때문에 이러는 것 같아? 그깟 5만 원 아끼려고 내가 이러는 것 같아? 어째서인지 나는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빛나 언니한테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거야. 세상이 어떻게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 5만 원을 내야 5만 원을 돌려받는 거고 12,000원을 내면 12,000원짜리 축하를 받는 거라고. 아직도 모르나 본데 여기는 원래 그런 곳이라고 말이야. 애비동에 새우가 빼곡하게 들어있는 건 가게 주인이 착해서가 아니라 특 애비동을 주문했기 때문인 거고 특 애비동은 일반 애비동보다 4,000원이 더 비싸다는 거. 월세가 싼 방에는 다 이유가 있고 7억짜리 아파트를 받았다면 7억 원어치의 김장, 설거지, 전부치기 그 밖에 종종거림을 평생 갖다 바쳐야 한다는 거. 디즈니 공주님 같은 찰랑찰랑 긴 머리로 대가 없는 호의를 받으면 사람들은 그만큼 맡겨놓은 거라도 있는 빚쟁이들처럼 호시탐탐 노리다가 뭐라도 트집 잡아 깎아내린다는 거. 그걸 빛나 언니한테 알려주려고 이러는 거라고 나는. 구제는 내가 뭔가를 잘못했구나. 그래서 제가 화가 났구나. 라는 사실 외에는 아무것도 못 알아듣겠다는 눈을 하고 나를 바라봤다. 결혼 준비하는 내내 지겹게 봐온 눈빛이었다. 나는 진열대에서 바닐라향 핸드크림을 집어들고 점원에게 신경질적으로 물었다. 이거 얼마예요? 세일해서 11,000원입니다. 1,000원이 부족했다. 나는 카운터 옆에 꽂혀있던 선물 카드를 뽑아들었다. 이거는요? 1,000원입니다. 이거랑 같이 주세요. 네, 모두에서 12,000원입니다. 선물용인지를 확인한 후에 점원이 포장을 시작했다. 상자 한가운데 핸드크림을 눕혀두고 남은 공간에 연보라색 습자지를 구겨 넣었다. 마치 꽃밭대에 핸드크림이 파묻혀 있는 모양새가 되었다. 알맹이에 비해 포장이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점원은 상자의 뚜껑을 닫고 공단 재질의 아이보리색 리본으로 상자 왼쪽 위와 오른쪽 아래 귀퉁이를 사선으로 감싸 묶었다. 그리고 1,000원짜리 카드를 리본의 오른쪽 아래 귀퉁이 쪽에 꽂아 넣었다. 12,000원을 채웠지만 편지를 쓰는 건 내키지 않았다. 그렇다고 빈 카드를 줄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나는 편지 쓰기를 미루다 결혼식 전날까지 선물을 전달하지 못했다. 더는 남은 시간이 없어서 우선 펜을 들고 무작정 첫 문장을 적었다. 빛나 언니, 결혼 축하해요. 아직도 여백이 많이 남아있었다. 우리가 만난 지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진부한 문장이었지만 하지만 볼펜으로 써서 지울 수도 없었다. 10년 뒤에 우리 더욱 성장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대충 칸이 다 채워졌다. 나는 카드를 다시 상자 귀퉁이에 꽂아넣고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퇴근 30분 전이었다. 실로 오랜만에 들르는 9층이었다. 경영지원팀의 자리는 3년 전 그대로였고 총무과의 위치도 그대로였다. 언니는 3년 전과 똑같은 그 자리에 앉아 김밥을 먹고 있었다. 나는 파티션 너머로 속삭이듯 언니를 불러 복도로 나오라고 손짓했다.
복도로 나온 언니가 여기까지 온 일이야? 라며 나를 반겼다. 언니야말로 웬 김밥이에요. 내일이 결혼식인데 야근하려고요? 조금 해야 될 것 같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네. 원래 결혼 전날은 일찍 퇴근시켜주는데 여기 너무하네. 월말 총무과에 그런 게 어딨니? 언니가 쓴 웃음을 짓더니 말을 이었다. 요즘 사람이 부족해. 우리 주임님 아기가 예정일보다 훨씬 일찍 나오는 바람에 출산 휴가를 갑자기 당겨서 썼거든. 그런데 나까지 결혼 휴가 가야 하니까 눈치 보여 죽겠어. 우는 소리를 하던 언니가 내 손에 들린 상자를 보며 물었다. 그건 뭐야? 아, 언니 결혼 선물이요. 야, 뭐 이런 걸 다 준비했어. 당황스러웠다. 빛나 언니가 울기 시작한 것이었다. 왜 울지? 갑자기 두려워졌다. 설마 내가 선물도 주고 결혼식에도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가? 더 난감한 건 언니가 울면서 나를 껴안았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덩치 큰 언니에게 완전히 파묻힌 모양새가 되었다. 빛나 언니가 흐느끼며 어깨를 들썩일 때마다 거기 걸쳐진 내 턱도 같이 오르락 내리락 했다. 복도를 지나다니던 사람들이 우리를 힐끔힐끔 쳐다봤다. 언니가 내 귀에 대고 속삭였다. 고마워. 나 메리지 블루였는데 이거 받고 기분이 좋아졌어. 등에 소름이 돋았다. 때마침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나는 무릎을 살며시 굽혀 언니의 품에서 빠져나온 뒤 황급히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이거 네 글씨 아니야? 지하 주차장에서 만난 구제가 물었다. 어둠 속에서 손에 들린 핸드폰 액정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구제가 내민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빛나 언니의 프로필 사진이었다. 방금 전 내가 언니에게 줬던 카드가 활짝 펼쳐진 채로 올라가 있었다. 상태 메시지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 손편지에 담긴 진심.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야, 손편지에 담긴 진심이래. 구제가 배를 잡고 웃었다. 그리고 편지의 내용을 큰 소리로 읽어대기 시작했다. 우리가 만난 지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그만해. 나는 구제의 손에서 핸드폰을 뺏어들었다. 그리고 언니의 프로필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다. 연 보라색 습자지에 둘러싸인 핸드크림을 배경으로 카드를 클로즈업해서 찍은 사진이었다. 네모난 프레임의 아래 위로 뿌옇게 블러 처리가 되어 있었다. 마치 눈물 고인 시선으로 바라본 장면 같았다. 그 와중에도 카드 속 글씨만큼은 또렷했다. 나는 은은한 필터가 입혀진 내 글씨를 물끄러미 바라봤다. 분명 내가 쓴 것인데 사진으로 찍어 놓은 것을 보니 왠지 낯설게 느껴졌다. 10년 뒤에 우리 더욱 성장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나는 혼자 10년 뒤라고 조용히 읊조렸다. 너무 까마득하게 느껴졌다. 10년 뒤. 그때까지 언니가 회사에 있을 수 있을까? 그때까지 나는 회사에 있을 수 있을까? 이튿날 저녁 프로필 사진은 야자수가 드리워진 해변으로 교체되었다. 상태 메시지도 모두들 감사합니다로 바뀌어 있었다. 평소보다 20분이나 늦게 일어나서 간단히라도 챙겨 먹던 아침을 거르고 출근한 날이었다. 사무실 책상 위에 자그마한 상자가 놓여 있었다. 빛나 언니의 결혼식 답례떡이었다. 상자 위에는 조잡한 폰트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빛나의 결혼식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하해 주신 마음 잊지 않고 잘 살겠습니다. 상자를 열었다. 분홍색 하트가 그려진 백설기 한 조각과 저마다 색이 다른 경단 4개, 쑥색 꿀떡 2개가 들어있었다. 허기가 느껴졌고 이내 침이 고였다. 랩포장을 벗겨내고 샛노란 고물이 포슬포슬 묻혀진 경단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다. 방금 쪄낸 듯 아직 따뜻했다. 오늘 새벽에 찾았나 보네. 나는 달고 쫄깃한 경단을 우물거리면서 생각했다. 빛나 언니는 잘 살 수 있을까? 부디 잘 살 수 있으면 좋겠는데. Hello, it's me. I was wondering if after all these years you'd like to meet to go over everything. They say the time's supposed to heal ya, but I ain't done much healing. Hello, can you hear me?
I'm in California dreaming about who we used to be when we were younger and free. I've forgotten how it felt before the world fell at our feet. There's such a difference between us and a million miles. Hello from the other side. I must have called 1,000 times to tell you I'm sorry for everything that I've done. But when I call, you never seem to be home. Hello from the outside. At least I can say that I've tried to tell you I'm sorry for breaking your heart, but it don't matter. It clearly doesn't tear you apart anymore. Hello, how are you? It's so typical of me to talk about myself. I'm sorry. I hope that you're well. Did you ever make it out of that town where nothing ever happened? It's no secret that the both of us are running out of time. So hello from the other side. I must have called 1,000 times to tell you I'm sorry for everything that I've done. But when I call, you never seem to be home. Hello from the outside. At least I can say that I've tried to tell you I'm sorry for breaking your heart, but it don't matter. It clearly doesn't tear you apart anymore. I must have called 1,000 times to tell you I'm sorry for everything that I've done. But when I call, you never seem to be home. Hello from the outside. At least I can say that I've tried to tell you I'm sorry for breaking your heart, but it don't matter. It clearly doesn't tear you apart anymore. 책 제목 일의 기쁨과 슬픔. 지인이 장유진. 오늘 글읽기 여행은 어땠나요? 다른 날의 또 다른 구름 여행을 기대하며 이제 몽글몽글 뭉게구름에서 내려오겠습니다. 저는 북캐릭터 구름 여행이었습니다.